첫 시간에 배운 정극인의 상춘곡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고전시에서 진유 못 들은 친구들하고 다시 복습하려는 친구들을 위해서 가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조와 가사를 대표적인 고전시로 배우잖아요. 시조는 짧은 노래, 그 다음에 가사는 긴 노래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노래 가짜를 쌤이 그때 쓴 거고요. 시조와 가사는 사음보의 율격, 그러니까 4번씩 끊어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4번씩 끊어 있죠. 음수율은 이제 글자 수를 얘기하는 거고, 글자 수를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 이런 식으로 맞춰서, 그러니까 형식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시조와 가사,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고전시마 특강에서는 주로 이렇게 자주 못 배우게 되는, 그러니까 따로 공부하기 어려운 이제 가사문학을 주로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 가사문학에 이 둘이 발생한 시기는 비슷해요. 주로 고려 중엽, 고려 중기 이후부터 조선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제 불리고, 시조는 지금도 현대 시조라고 해서 지금도 불리고 있죠. 발생하고 그 다음에 유행한 시기들이 다 비슷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이 가사문학의 효시는 이제 가장 처음이라는 뜻이 있죠. 가장 그 가사문학의 시발점, 가장 첫 시작을 찾자 하면은 요 상춘곡을 듭니다. 지금 여기 이제 쌤이 PDF 파일로 옮겼다가 요 한자랑 제목이 이렇게 지금 빠진 상태여갖고 쌤이 이제 여기다 기록을 한 건데요. 봄을 구경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맨 먼저 가사문학을 하는데 상춘곡을 빼뜨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친구들하고 봤습니다.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 부분에 홍진의 무친분내 인해생이 어떠한고, 지금 쌤이 읽은 게 이런 게 사음보죠, 그렇죠? 네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가 4개잖아요, 그렇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이런 게 이제 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보가 사음보. 그러니까 4번씩 끊어 읽었을 때 생기는 어떤 그 운율은 뭐 당연히 이제 리듬감, 운율 이런 게 이제 뭔가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읊조리기 쉽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홍진의 무친분내 인해생이 어떠한고, 홍진은 자 이제 붉은 먼지, 그대로 한자를 해석하면 붉은 먼지, 속세라는 뜻이고요. 이 속은 더러울 속인 거예요. 속된 세상, 더러운 세상에 묻혀 사는 분들아. 근데 이제 이 더러운 세상이 뭐 환경 오염이 돼서 그런 더러운 게 아니라 이제 욕심이 많고 뭐 이제 시기 질투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돈과 부와 명예와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아, 내 삶이, 화자는 지금 이제 자기의 삶을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쌤이 써놓은 대로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뭐냐면, 이 프라이드라는 자부심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진짜 멋있지 않느냐라는 물음을 뭔가 이제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속세에 사는 사람들아, 내 삶이 어떠합니까? 그리고 옛사람의 그런 풍류를 내가 미칠까요? 못 미칠까요? 미치다는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갈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는 요거겠죠, 그렇죠? 풍류가 뭐냐 대체? 그러니까 멋스럽게 노는 일.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가진 건 없었지만 이제 그 뭐 술 한 잔과 시 한 수를 읊으면서 아주 유유자적, 막 강호 한정 이렇게 자연과 벗하면서 살았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멋인 거죠. 돈이 많이 있다고 멋지고, 높은 벼슬아치라서, 혹은 뭐 높은 벼슬이 있다고 해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멋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풍류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세인트, 훌륭한 사람, 성인들, 그다음에 뭐 이제 대다수의 자연을 즐기고 이제 부귀영화 뭐 이런 것들을 멀리했던, 출세를 지향했던 뭐 그런 선조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묻힌 분들아 뭐 이런 거는 영탄적인 어조, 그러니까 감탄하거나 놀라는 것도 있고, 누군가를 부를 때도 이제 영탄적인 어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못 미칠까요? 화자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자부심, 그렇죠? 화자의 큰 자부심. 위드 자연, 천지간에 이 세상에서 남자로 태어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하건만은, 여기 이제 어제 쌤이 중요한, 그때 지난주에 팁을 알려줬는데요. 천지간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는 뜻인데,
요 팁을 한번 또 드리자면 요즘은 이걸 구분하는 문제는 없어서 뭐 어렵진 않을 건데요. 이렇게 아래아에 하다가 있고요. 요걸 아래아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래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래하 그 말고요. 한자에 뭐 음과 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아래아야 아래아. 그래서 이제 아로 읽으면 돼요. 하다 두 개가 있잖아요. 요것도 똑같은 말이긴 한 것 같은데 요거는 크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획이 하나 더 많죠. 요 아래아는 요 획이 하나잖아요. 근데 아는 획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얘는 많다. 그럼 나머지 하나 얘는 크다. 크다 많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알았죠? 요거 하나는 요 사자성어는 강화한정. 그러니까 위드 자연과 함께하는 아주 여유로운 삶, 즐거운 삶 이런 게 강화한정이고 천지간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뭐 많지만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모를 것인가 모르겠는가 서리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서리법은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의문형인데 이 의문형이 진짜 물어보는 거라면 그냥 의문형 뭐 진술 의문형 표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진짜 물어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쌤이 잘못했다. 네, 이게 다 쌤이 레이저 포인트인 줄 알고 이게 다 이제 뭔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 모르다 모르겠는가의 반대말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의 반대말은 안다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살림에 묻혀 있다고 이 자연 속에서 묻혀 있어서 이제 지극할 지자예요. 지극한 즐거움, 진짜 진정한 행복 이거를 내가 모르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서리법이다. 근데 이제 안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겠죠, 그렇죠? 요거는 의도가 물어보려는 의도는 아니다. 그다음에 밑에 다 두 줄은 수간 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죽 우룰리에 풍월 주인이 되어서라. 그러면 이제 여기 간 같은 경우는 칸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방 몇 칸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숫자 할 때 수겠죠, 그렇죠? 두세 칸짜리 이제 목은 조그만 초라한 집, 초가집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거주지로 얘기하자면 이제 거주지의 환경이 좀 많이 열악한 곳이겠죠, 그렇죠? 요 모는 풀의 뜻이 있어요. 풀. 풀로 만든 집, 뭐 띠집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냥 초가집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두세 칸짜리 초가집을 벽계수 아주 하얗고 이제 맑은 시냇물을 벽계수라고 해요. 그 벽계수 앞에 두고 그러면 벽계수가 흐르고 있는 곳에 두세 칸짜리 초가집을 짓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우룰리에 울창하게 아주 빼곡하게 막 이제 심어져 있고 나는 풍월 주인이 되어서라. 뭐 나는이라는 말은 없지만 화자의 어떤 느낌이죠, 마음이죠, 그렇죠? 풍월은 바람하고 달인데 바람하고 달의 주인 그러면 이퀄 자연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이 주인이 내가 자연의 주인이니까 뭐 자연은 뭐 노예냐 그런 게 아니라 자연을 아주 잘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자연을 친구처럼 잘 지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풍월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필이면 왜 집 주변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느냐 울창한 빼곡하게 심었는지 아니면 원래 거기서 이제 소나무 대나무가 있는 자리에 집을 지었는지 어쨌든 소나무 대나무가 집 주변으로 막 울창하게 막 피어 있는 거잖아요.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지조와 절개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렇죠? 지조와 절개. 그리고 쌤이 요 얘기를 했어요. 지조와 절개, 뭐 자꾸 지조 절개 얘기를 하는데 이 지조는 결국 의리예요, 의리. 그러니까 의리를 지킨다 이런 말 있죠, 그렇죠? 난 끝까지 의리를 지킬 거야. 근데 이제 조선 시대, 뭐 고려 시대 이렇게 예전에 고전 시에 나오는 지조와 절개가 뭐냐? 이게 공자님 책에 나오는 논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남자에게 지조는 충신불사이군. 충신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섬기지 않는다. 두 명의 군주를. 남자에게 지조란 두 명의 군주를 섬기지 않는 게 지조고 여자에게 지조란 열려라고 부르고요. 불경, 섬길 경자예요. 존경하다, 뭐 리스펙트만. 그러면은 존경하지 않는다, 뭐 공경하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 누구를 지아비부예요. 요거는 이제 남편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엄마 아빠를 부부라고 하죠, 그렇죠? 지아비 허즈밴드, 와이프, 아내부, 지아비부, 아내부. 한자는 달라요. 그러면 두 명의 남편을 섬기지 않는 거, 뭐 우리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의리라고 하고 지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절개는 뭐 이제 굽히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한 그 생각을 뭐 옳은 생각이겠죠. 굽히지 않는 거, 소신 있게 밀어붙이는 거. 누군가가 협박을 하고 막 위협을 하고 막 회유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런 게 절개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소나무와 대나무는 고전시에서 항상 지조와 절개의 아이콘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렇죠? 이어가 볼게요.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 있고, 자, 이제 봄이 됐어요. 지금 제목도 상춘곡이죠. 봄을 구경하는 노래잖아요. 도화 행화하면 복숭아꽃, 살구꽃. 그리고 이제 고향의 봄이라는 그 노래 이제 얘기도 했었는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복숭아꽃, 살구꽃과 그다음에 진달래꽃 이런 것들은 다 봄을 상징하는 꽃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녁 햇빛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는 양이 이제 버들 양자예요. 푸른 버드나무와 아주 향기롭고 무성한 풀들은 요 새가 또 뒤에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요 새가 가느다랗다라는 뜻이에요. 가느다란, 아주 가느다란. 그럼 비가 가느다란 게 뭐냐면 가랑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아주 살짝 내리는 비가 가랑비, 그 다음에 새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뭐가 나오면 요 우자 대신에 길 노자가 나와요. 그러면 새로 하면 이제 가랑길 이런 말은 없으니까 오솔길, 아주 좁은 길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자, 가랑비가 막 내리고 푸른 버드나무, 향기로운 풀들이 푸른색을 띠고 있고요. 자, 이걸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렇죠? 칼로 말아낸 건가? 붓으로 그려낸 건가? 요 왼쪽 오른쪽이 서로 대칭적인 구조를 띄어요. 이런 거를 대꾸법이라고 해요. 여기 원래 사이시옷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 마주할 때 그다음에 마디구 이 둘 다 한자니까 사이시옷을 쓰지는 못하고 다만 읽을 때는 있다고 여겨줘야 돼요. 그래서 대꾸법 이렇게 말아냈다라는 건 잘라냈다, 자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봄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걸 뭐 좀 약간 칭찬을 하고 좀 살짝 오버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칭찬을 한 거죠. 칼로 뭐 신께서 이렇게 막 잘라낸 것 같이 느껴지고 만들기 시간에 아주 예쁜 걸 만들어냈다는 뜻으로 붓으로 그려낸 그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거죠. 결국에는 이제 신이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신께서 이렇게 만들어낸 봄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다. 조화신공 그러면 이제 놀라운 능력 누구? 이제 조물주께서 만들어 놓은 이런 놀라운 신이한 능력이 이 모든 봄의 만물마다 물물마다 이퀄 모든 만물 지금 이 화자가 보는 봄의 너무 예쁜 그 모든 사물 하나하나마다 다 헌사롭다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봄 경치를 예찬한 거예요. 신께서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다. 그치? 근데 이제 이게 신의 헌사롭다라는 말은 이게 나쁜 말로 쓰이면 극성 맞다, 극성이다. 좀 오버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막 너무 그러지 마. 그냥 있어요. 선을 넘는 거나 좀 급발진했다. 극성이다. 조금. 그다음에 좋게 얘기하면 아주 열정적이다. 그러니까 신께서 열정적이셔서 이 모든 만물에 이 봄에 아주 예쁜 그 만물들을 다 만들어내셨다고 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게와 소리마다 교태로다. 지금 이 봄이 얼마나 이제 좋던지 새들이 이 봄 기운을 못 이겨서 이 소리마다 다 아양과 교태를 부린다. 요거는 이제 감정이입이라고 쌤이 써놨죠, 그렇죠? 왜 감정이입이냐면 뭐 여기 울다라는 말로도 감정이입이라 할 수도 있고요. 새는 우는 게 아니라 지금 노래 부르는 건데 울다라고 했다면 감정이입,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운다라는 말이 또 오른쪽에 보면 춘기, 이 봄 기운이 너무 좋으니까 못내 개웠다라는 말은 이기지 못했다 이거야. 그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기운에 지배당한 거죠, 그렇죠? 좋은 거죠, 그렇죠? 소리마다 교태, 아양과 애교를 부렸다 이건데 이거 자체도 지금 그 감정이입이죠. 이 새는 지금 다른 의도로 지금 이제 울고 있는 거가 아니라 노래를 부르거나 뭐 소리를 지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화자의 감정이 그대로 새에 이입돼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알체연이 그러니까 뭐 이제 물알체 자연과 내가 사람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제 쌤이 똑같은 말을 써놓은 거예요. 주객일체 손님과 주인이 하나가 됐다. 물심이려 했을 때 이제 같을 여자고 하나가 됐다.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건데 뭐 만물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 뭐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알체연이 저 새의 마음과 내 마음, 저 새의 즐거움과 내 즐거움이
다르겠느냐? 아까 쌤이 얘기했던 서리법이죠, 그쵸? 서리법. 다르다의 반대말 같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치? 같다를 강조한 거죠. 그다음에 12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 음영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진미를 알 리 없이 혼자로다. 12는 살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분이 시골에 있고 그다음에 산속에 있고 자연에 이제 묻혀 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초가집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문은 있죠. 대문은 있죠. 이게 살인문이라 하고요. 바깥에 문에도 걸어보고 그다음에 좀 더 집 바깥을 벗어나면 이제 가까운 곳에 또 정자가 있었나 봐요. 여기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치도 감상하고 뭐 이러는 건데 거기에 앉아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요 소요명이 이제 뒤에 또 비슷한 말로 나올 텐데 요 소요가 아주 천천히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 음은 음미하다, 뭐 즐기다 있죠, 그렇죠? 눈 감고 즐기는 거. 이 영은 시를 읊조리다 할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흥얼거리는 거 이런 게 영이에요. 그럼 소요 음영하야 자유롭게 길을 걸으면서 뭐 아니면 이제 슬슬 걸어가면서 시를 읊조리는 행위. 그러니까 양반이 뒷짐지고 천천히 걸으면서 뭐 마당을 걷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처럼 이제 뭐 집 바깥에 이제 조그만 곳에 산책을 하면서 갈 수도 있고 시를 나지막하게 이제 조용한 소리로 막 시를 읊어보고 막 읊조리는 걸 소요음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풍류죠, 그렇죠?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죠, 양반이, 그렇죠? 멋스러운 행위. 산의 하루가 적적한데 쓸쓸한데 한중진미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진미하면 참된 맛이죠, 그렇죠?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와, 진짜 내가 뷔페에 갔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산의 진미를 맛봤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진짜 맛있는 거예요. 뭐 육지에서 나는 음식, 그다음에 해, 바다나 이제 물에서 나는 음식 이런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다 먹었다. 산의 진미라 쓰는데 지금 이거는 한중 진미는 뭐냐면 진짜 참된 맛인데 한가로운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한가롭고 너무 이제 여유가 있어서 그때 아주 막 좋은 기분이 들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너무 좋은, 너무 행복한 한가로움을 한중진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용돈 주시고 어디 놀러 가셨는데 하루만 뭐 집에 있어라 뭐 무섭기도 하겠지만 그런 게 한중진미. 나이스. 오늘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뭐 이런 거를 한중진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모든 걸 다 떠나서 지금 산 속에서 혼자 있잖아요, 그렇죠? 살고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참된 맛을 알 사람이 없으니 나 혼자로다. 나 혼자.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이 진짜 맛을, 참된 맛을.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개만 하면 돼요.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 여기 산수는 이제 자연이에요. 그냥 마치 산과 물 구경 가자. 이웃은 불특정 다수예요. 그죠? 사람들 한번 자연 구경 갑시다. 요 답이 뭐냐면 답사하다 이런 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다녀오고 어디를 갔다 오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밟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 발로 밟는 거 있죠, 그렇죠? 밟다. 근데 이제 청은 풀 청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봄에 이제 푸른 새싹이나 풀들을 밟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자면 산책이에요. 산책은 오늘하고 욕기 목욕이에요. 원래 몸을 정갈하게 하는 거, 뭐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뭔가 쏟기 위해서 목욕 재개를 할 때 그걸 욕기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산 속에서 뭐 이 자연 속에서 물과 함께 이제 목욕하고 뭐 수영을 하고 뭐 이러는 거 그런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왼쪽 오른쪽이 서로 대꾸를 이루죠. 답청은 오늘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으신가 봐요. 아침에는 채산하고 나조회. 요 나조회는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조심하시고 해서 낮이란 뭐 낮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녁에 밤에는 조수하세. 물고기에서 뭘 구한다. 낚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낚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산속에서 채집하다. 이 채는 채집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막 이제 캐거나 획득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산에 가면 이제 열매가 있고요, 그렇죠? 열매나 이렇게 나물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나물을 캐거나 열매를 이렇게 따는 거를 채산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왼쪽 오른쪽 이게 서로 대꾸죠, 대꾸, 그치? 대꾸법. 답청이란 오늘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아침엔 채산하고 나주엔 조수하세. 그래서 대꾸법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일 수도 있고 뭐 위아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서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띄거나 이렇게 거의 비슷한 어떤 형식의 그런 나열이 이제 혹은 단어가 뭐 반복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갓 괴어서 익은 술. 이 괴어 익다라는 말은 이제 집에서 이제 집에서 그 곡식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그 막걸리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갈곤으로 받다 놓고라는 말 안에서는 원래 그 막걸리는 발효된 그 곡식들을 걸러내는 채가 필요해요. 이 채를 이제 직접 사서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채를 안 쓰고 갈건이라고 하는 이제 칡 넝쿨로 만든 모자예요, 모자. 근데 그 모자로 두건이라고 쌤이 쓴 거예요. 이 두건을 사용해서 머리 모자를 사용해서 이 술을 이렇게 걸렀대요. 이제 채처럼 걸러서 썼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이제 좀 재밌는 상황이고, 야 뭐야 그걸로 했단 말이야? 갑자기 채가 없으니까 걸러내는 게 필요하는데 그 걸러내는 걸 자기가 쓰고 있던 모자로 대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주 소탈한 성품이다. 그러니까 막 까칠하고 그다음에 막 이제 화려하고 뭐 그다음에 뭐 조금 이제 돈이라는 거를 막 이제 흥청망청까지는 아닌데 그런 걸 이렇게 막 마구대로 막 마구 자기 맘대로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서 아주 소박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뭔가 돈도 아꼈고 그다음에 뭐 이제 허례허식 뭐 그다음에 남들이 보는 거 뭐 이런 거를 뭐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소탈한 성품이다. 이거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술을 놓으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먹겠대요. 이런 게 다 풍류예요. 소탈한 성품, 그 다음에 풍류를 즐기는 모습, 그러니까 소탈한 모습, 그 다음에 뭔가 성품이 화려하거나 막 이제 막 가식적이거나 그 다음에 아주 막 권위적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죠. 화풍, 온화한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온화한 바람이 문득 불어서 녹수를 건너오는데 이제 뭐 바람이 슉 걸어오는데 지금 이제 아까 쌤이 말한 대로 이제 봄이잖아요, 그렇죠? 춘 봄이니까 봄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렇죠? 따뜻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서늘한 그 기운에 따뜻한 바람이 막 불어오고요. 이것도 대꾸법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청향, 맑은 향기는 잔해에 스며들고 이 지구는 스며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낙홍, 붉은 홍자가 낙 떨어졌다. 그러면 붉은 게 떨어지는 건 뭐죠? 꽃이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꽃잎이. 그러면 우리가 봄에 뭐 벚꽃 같은 거 지는 거 있죠, 그렇죠? 목련꽃이나 벚꽃이 이렇게 지잖아요, 그렇죠? 낙화하잖아요. 떨어지는 꽃들은 내 옷에 물든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엄청나게 이제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봄 경치에 도취됐다. 흠뻑 빠졌다. 그치? 요거는 이제 땡땡땡땡은 뭐냐면 사자성어를 쓰려고 한 건데요. 물화일체. 그러니까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됐다. 왜냐면 이제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이 맑은 향기가 어디 있어, 그치? 근데 이 술잔에 내가 먹고 있는 이 술잔에 스며들었다는 얘기고. 꽃이 어떻게 옷에 뭐 스며들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아름다운 꽃들이 내 옷에 물들었다라는 표현으로 내가 저 자연과 하나라는 거를 이제 은연중에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알체 하는 사람이다, 물알체 경지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준중은 이제 술 항아리예요. 술을 담는 항아리가 비었거든. 나한테 말해라. 아래어라, 아래다. 좀 높은 사람한테 말하는 걸 아래다라고 하죠. 소동은 이제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하는 아이더러 저 술집에 가서 술을 물어서, 그러니까 물었다라는 거는 이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이제 가져오란 얘기, 사오란 얘기겠죠. 어른은 막대 짚고, 이게 화자일 거예요, 그렇죠? 화자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막대기를 짚고 나이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아이 심부름하는 아이보단 하인보다는 나이가 있죠, 그렇죠? 신분도 위고요. 그다음에 이 하인 아이는 술을 지게에다 맸어요. 그 항아리째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항아리를 메고, 자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왼쪽 오른쪽 이것도 됐고 맞죠? 자 미음완보.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비슷해요. 완보, 완만한 보폭. 그러니까 천천히 걸었다. 미음, 음미했다. 미음을 거꾸로 하면 음미하다거든요, 그렇죠? 시를 조용히 읊어주는 거. 아까 여기 기억나시죠? 소요음명, 맞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소요음명. 양반이 뒷짐을 딱 지고 시를 막 읊조리면서 막 뭐뭐는 뭐뭐한데 뭐뭐는 뭐뭐구나 하면서 살살 걸어다니는 거. 굉장히 낭만이 있고 굉장히 멋스러운 행위죠, 그렇죠? 풍류를 즐기는 행위.
아까 위에서 했던 그 사자성어라고 해도 되죠. 소요음영 똑같은 말인데 이걸 외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려우니까 또 진유한테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된다. 그치?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막 시를 읊는 행위. 그치? 그러니까 막 멋스러운 행위. 시냇가에 혼자 앉아 술 사왔잖아요. 이제 명사 좋은 물에 이제 심부름하는 아이는 멀리 떨어져 있겠죠. 이제 지켜보고 있고 명사 아주 곱고 깨끗한 모래 좋은 물에 명사까지만 이렇게 써도 되겠다. 곱고 깨끗한 모래와 아주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그러니까 잔을 따로 씻을 필요가 없어. 그냥 물에 헹구면 바로 그 벽개수가 앞에 있으니 시냇가가 앞에 있으니까 맑은 물을 굽어보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는 거죠. 내려다보는 거죠. 그렇죠? 자, 떠오니 도화로다. 복숭아꽃이 떠올랐대요. 그렇죠? 이렇게 떠내려오고 있더래요. 이거는 진짜 사실일 수도 있고요.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 뭐냐면 어차피 봄이니까 지금 봄이니까 이거 다시 아마 진짜 떠내려 왔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이상하지 않죠? 꽃잎이 떨어지면서 뭐 봄날이니까 뭐 갖가지 꽃들이 다 뭐 이제 물 위를 떠내려올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도화하면 생각나는 게 무릉도원이거든요. 그렇죠? 서양에 유토피아가 있다면 우리 동양에는 무릉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꿈 같은 세상이야. 그치? 이상 세계이기도 하고. 야, 무릉이 가깝다. 저 산이 거기인가. 그러니까 이 도화를 보면서 여기가 무릉도원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꺼낸 거예요. 진짜는 아니겠지만. 송간, 소나무 숲 사이로 새로 아까 새우 기억나죠? 가랑비 했었잖아요. 가느다라를 샜자. 그럼 가느다란 길이니까 아주 좁은 길, 그치? 송간, 소나무 숲 사이에 좁은 길에 두견화가 이제 진달래꽃이에요. 진달래꽃을 붙이 들고 딱 손에다 붙들고 산 꼭대기에 급히 올라서 그 구름 속에 앉아 보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여기 이제 구름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막 구름이 맞죠? 화자가 여기 있는데 구름이 이제 막 밑에 깔려 있어요. 구름 속에 앉았다, 그치? 1000개의 10,000개의 촌락 그러면 수많은 마을들이 곳곳에 버려져 있네. 버려 있다, 펼쳐져 있다는 뜻이에요. 펼쳐 있다, 펼쳐져 있다, 펼쳐 있다. 밑에 좀 펼친 듯도 나오네. 아주 막 수많은 막 마을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연하, 안개와 노을과 일휘, 햇살, 햇빛들은 금수, 비단금, 그다음에 수노타, 그러니까 수놓는 게 뭐냐면 예쁜 막 실을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예쁘게 무늬를 넣은 걸 수라고 해요. 금수는 이제 비단 중에서도 수를 놓은 비단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비단이죠. 비단만 있어도 아름다운데 금수가 됐으니까 수를 놓은 비단이니까 더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저 안개와 노을과 햇살은 마치 수를 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하고 직유법이죠. 그렇죠? 감탄하는 거죠. 엊그제 검은 들판이 왜 엊그제는 검했냐면 겨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봄빛이 유효하구나. 유효를 거꾸로 해보세요. 여유가 있다. 흘러 넘치는구나. 그치? 봄이니까. 자, 마무리 해볼게요. 공명도 날 꺼리고 이 끼우고가 꺼리다라는 뜻이에요. 꺼리다. 안 하는, 막 싫어하는 거 있죠. 그쵸? 난 별로 저 사람이 싫어. 꺼리는 거. 오른쪽에도 부기도 날 꺼린다. 공명은 뭐 하는 거냐면요. 공을 세우고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게 공명이에요. 그쵸? 그러면 공명도 날 꺼리고 공명은 이 생명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사람은 더더욱 아니죠. 그렇죠? 인격체도 더더욱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누군가를 꺼리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생명체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의인법을 얘기할 수도 있고 화류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싫어한다는 뜻이죠. 공명이 뭐라고요?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예요. 공을 세우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치? 그러니까 이른바 출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해서 직위도 올라가고 이름을 일단 떨쳤으니까 공을 세웠으니까 왕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부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부는 돈 많이 버는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귀는 높은 벼슬에 올라가서 귀한 자리에 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부귀 공명이 나를 꺼린다라는 말 자체가 의인이고 화류법인데 의인법이라 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날 꺼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꺼리는 거죠. 내가. 제일 중요한 주체는 내가 얘네들을 싫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쌤이 오른쪽에 써놓은 건 뭐냐면 요거는 의인법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자성어 뭐가 들어가냐면 지금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 주객전도가 됐다. 주객전도식 발상. 왜? 내가 꺼리는 거지 얘네가 날 꺼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쟤네를 싫어하는 거죠. 주객전도식 발상이다. 그리고 이 공명과 부기는 결국 세속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고, 청풍명월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외에 어떤 친구가 있겠느냐, 없다라는 뜻이죠. 서리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연이라는 거죠. 자연 외에는 나 친구 없어. 그다음에 단표누왕의 허튼 해음 아니하니 아무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아무튼 백년행락,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죠? 100년 정도 살거든요. 그렇죠? 평생의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괜찮지 않냐. 만족감이죠. 나 만족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셈이 써놓은 게 두 가지 사자성어예요. 안빈낙도 가난하지만 즐거울 수 있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가난해도 난 즐거워.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 분수를 지키면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하는 삶, 뭐 이런 거 쓴 거고요. 안분지족, 안빈낙도. 그리고 하나가 여기 있죠. 이제 밑에 두 번째 줄에 여기에 이 단표누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쌤이 써놔 이제 친구들한테도 얘기해 줬는데요. 일단 가난한 의식주를 포함한 의식주라는 말로 대체를 하면 돼요. 이 단표가 어디서 나오는 말이라면 요 단사표음이라는 사자성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단사는 주먹밥 한 덩이 얘기하는 거예요. 표는 표주박을 얘기하는, 물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은 마시름자야. 그러면은 주먹밥 한 덩이와 물 한 모금을 마셨다는 게 단사표음이거든요. 가난한 식이에요. 식. 그러면 이 단표는 의식주 중에 식이에요. 그렇죠? 가난한 식, 음식. 그리고 이 누항은 누추한 거리라는 뜻, 스트리트의 거리라는 뜻이지만 이제 누추한 의복 있죠. 그렇죠? 의복이니까 이제 뭐 옷이나 뭐 이런 거 차림새, 그다음에 누추한 거처, 의식주 중에 의주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걸 합친 말 단표누왕은 그냥 가난한 의식주. 그렇지? 이렇게 의복, 그다음에 사는 곳, 그다음에 먹는 것, 이런 게 다 전부 다 가난한데 나는 허튼 생각을 안 한다. 이 허튼은 이제 부사죠. 그렇죠? 관형사죠. 관형사. 허튼, 쓸데없는 뭐 이런 뜻을 가진 허튼 생각, 속세에 대한 미련이라던가, 나 공 세워서 이름 유명해지고 싶다라든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다든가 이런 생각을 아니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결론을 얘기하면 이렇게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삶을 살겠다라는 뜻이 되겠다요. 자, 일단은 상충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